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들은 1980년 이후 어떤 농작물을 많이 심고 또 어떤 농작물을 덜 심었을까요? 양파 재배를 선호하고 보리 재배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통계청이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38년간의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농민들의 농작물 재배 선호도와 총 수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와 신선 과일은 뜨고 쌀, 보리 같은 곡류는 지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주요 농작물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 총 수입의 변화 양상이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건 양파와 신선 과일의 재배 면적 증가입니다. 양파 재배 면적은 1980년 8,000헥타르에서 2018년 26,000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3.3%씩 늘어난 건데 최근 생산 과잉으로 양파 농가들이 큰 시름에 빠진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이후 양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은 연평균 3.3%씩 매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연평균 1.9%, 감귤은 1.6%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 증가는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거나 가격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데 소비자의 입맛 변화 등으로 저장 기간이 긴 사과, 배의 전성시대가 가고 신선 과일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복숭아 재배 면적은 1980년 10,000헥타르에서 2018년 21,000헥타르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자유무역협정 FTA의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칠레 한미 FTA로 포도 수입이 늘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포도 농가의 폐원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농가들이 일손은 적게 들고 외국에서 수입하기 어려운 복숭아로 장목을 바꿨다는 겁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농민들의 총 수입도 함께 늘었습니다. 양파의 총 수입은 1980년 360억 원에서 2018년 7,150억 원으로 연평균 8.2%씩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복숭아의 총 수입 역시 1980년 530억 원에서 2018년 1조 990억 원으로 연평균 8.3%씩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들 작물 외에는 40여 년간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재배 면적도 함께 줄어든 겁니다. 특히 쌀과 보리 등 양곡류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쌀 재배 면적은 1980년 122만 헥타르에서 지난해 73만 헥타르로 연평균 1.3%씩 줄었습니다. 또 겉보리는 재배 면적이 연평균 5.7%, 쌀보리는 5.1% 감소하는 등 보리류 재배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통계청은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양곡류 소비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곡류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침을 고구마를 대체를 한다든지 계란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곡류에 이어 김장 채소도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다. 주요 김장 재료인 가을무와 가을배추, 고추와 마늘은 38년간 재배 면적이 각각 4.2%, 2%, 3.9%, 0.7%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김치 소비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산 김치의 수입도 늘어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N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벼 소식 재배를 도입한 논에 대해 생육 상황을 중간 평가한 결과 평균 수확량이 관행 재배보다 5에서 10% 정도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량과 이양 시기에 따라 생육 편차가 커 표준 재배법을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벼 소식 재배가 농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벼 소식 재배란 3.3제곱미터당 관행적으로 70에서 80포기씩 심던 벼를 37, 50, 60포기로 적게 심는 방법을 말합니다. 벼 한 포기당 심는 벼의 본수도 10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육묘 모판수를 줄여 육묘와 이양 비용 등의 생산비 감소는 물론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이처럼 올해 소식 재배 농법이 도입된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최근 2019년 벼 소식재배기술 실증단지 중간평가회를 열고 소식재배를 도입한 논의 생육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전북 김제 백산농협과 익산시의 일부 농가 등 시험 포장에 심어진 벼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먼저 제식 밀도를 50포기로 했을 때 1제곱미터당 줄기수는 평균 578개로 관행의 93% 수준이었고 37포기로 했을 때의 줄기수는 376개로 관행의 80% 정도였습니다. 관행 재배법인 80포기로 심은 벼의 1제곱미터당 줄기수는 평균 615개로 농진청은 현재 생육 상황이면 소식 재배의 수확량이 관행보다 평균 5에서 10% 정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평가 결과 시비법과 이양 시기에 따라 생육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소식 재배 실증 시험에 참여한 익산시 농가 40곳의 경우 37포기를 심은 농가 중에서도 1제곱미터당 벼 줄기수가 400개를 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당 벼 줄기수가 400개만 넘으면 관행재배법과 수확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농가들은 시바르, 즉 300평 면적의 논에 비료를 10에서 12.5kg씩 줬는데 이는 관행재배법의 표준 시비량보다 최대 3.5kg 더 많이 준 셈입니다. 이 양도 5월 초에 해 새끼치기 기간을 길게 확보했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6월 초에 이양하고 표준 시비법을 따른 시험론의 생육 상황은 이보다 떨어져 소식 재배에 맞는 시비량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시비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했을 때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비법이 진흥청에서 나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식 재배를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쌀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줄이는 적정 재배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지난해 벌꿀작황이 최악의 흉작을 기록하면서 양봉 농가들이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족한 밀원수와 값싼 외국산 벌꿀의 공습 등 여전히 국내 양봉 산업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채미를 마친 12개 시군의 27개 양봉장을 조사한 결과 꿀벌 약 2만 마리당 평균 아카시아 꿀 생산량이 37.35kg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연벌꿀이 안정적으로 생산됐던 2000년대 초반의 생산량 36.61kg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악의 흉작을 겪었던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은 큰 폭으로 회복됐지만 양봉 농가의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2000년 124만 봉군에서 2017년 239만 봉군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내산 천연벌꿀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카시나무의 분포 면적은 1990년대 중반 12만 5천여 헥타르에서 2016년 2만 6,465헥타르로 크게 줄었습니다. 밀원수는 한정적인 데 비해 꿀벌은 크게 증가하면서 밀원수 부족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해의 벌꿀 생산량이 아카시나무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탓에 해마다 벌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5월 달에 아카시아, 6월 달에 밤나무 이렇게만 많이 있는데 7월에도 꽃이 피는 무감주나무라든가 또 8월에 꽃이 피는 엄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쉬나무 이런 다양하게 매달 피는 밀원수를 심는다면 양봉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산 천연벌꿀의 국내 시장 공습 역시 국내 양봉 산업의 위험 요소입니다. 외국산 천연벌꿀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천연벌꿀 수입량은 2013년 689톤에서 2018년 992톤으로 약 4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82억 7천만 원에서 136억 7천만 원으로 약 65%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산 벌꿀의 공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의 관세율은 현재 243%가 적용되고 있지만 외국산 천연벌꿀 가운데 가장 저렴한 베트남산에 대한 관세가 2029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벌꿀 채밀 시기가 정해진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벌꿀을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어 베트남과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9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베트남산 꿀 단가가 싸서 지금 위협적인데 가격 경쟁력이 점점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산 꿀 중에서도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고구나무 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양봉 산업에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양봉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원수 다양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역별로 4월에서 9월쯤 개화하는 밀원수를 심어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천연벌꿀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밀원단지 조성은 양봉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식 양봉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아울러 국내산 천연벌꿀 품질을 표준화하고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양봉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더운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박과 닭고기라고 합니다. 폭염 때 수분 보충 효능이 있는 수박과 함께 대표 보양식인 닭고기 소비가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 여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먹거리는 수박과 포도, 쌈채소 등 신선 농산물과 닭고기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무더위와 농식품 관련 빅데이터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소비자 패널 1,144명의 2018년 7, 8월 농식품 구매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기상청 폭염 기준인 33도 이상인 날과 미만인 날의 품목별 구입액 변화를 분석한 겁니다. 그 결과 33도 이상의 폭염 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의 소비가 32.2% 늘었고 상추 11.8%, 보양식인 닭고기는 10.2%, 쌈채소 8% 등으로 구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발생되면 소비자들은 식중독이나 보양식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폭염 시에 수박, 포도, 쌈채소 같은 신선 농산물이나 닭고기처럼 보양식에 도움이 되는 품목들의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반찬류와 냉면, 돼지고기 가공식품 등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구입액이 증가한 반면 마늘, 느타리 버섯, 대파 등 조리 시 불을 사용하는 품목의 구입액은 감소했습니다. 또 폭염 시에는 편하고 시원한 곳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도 나타났습니다. 더위를 피하면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겁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직접 음식을 조리하기보다는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외식 비율은 11.1% 증가했고 배달 음식 비율 역시 12.3% 늘었습니다. 특히 주중 외식비 지출과 이용 비율이 주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주중 외식비 지출 증가율이 7%로 휴일 4.4%보다 높았고 배달 음식도 휴일 2.2%보다 주중이 4%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폭염 시 구매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출하 전략과 함께 간편식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억 7,67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억 6,036만 달러 대비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은 2.1%로 도의 수출액 증가세는 전국의 5배에 달합니다. 도는 상반기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 목표를 무사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콩수매 약정 신청 기한을 당초 7월 말에서 8월 16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와 농협은 콩 재배 농가가 생산한 콩을 전량 수매하기 위해 농가와 농협 간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왔습니다. 콩 수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약정 체결한 콩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상남도가 양파,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한 릴레이를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마늘 양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한 이번 행사는 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마늘과 양파를 사전에 주문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선하고 질 좋은 도내 마늘과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도가 가축의 질병과 상해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 제도는 전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 질병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하반기부터 소를 대상으로 가축 진료 보험 제도를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금 저축 관리와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관리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가입된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계좌 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으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신탁으로, 연금저축 신탁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연금저축유형 간에도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연금저축 수령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의 수령 시점은 개인별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 시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소득 보전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수령이 가능한 해부터 10년간은 연금 수령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첫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금액은 연금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연금 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4.4%, 80세 이상일 때 3.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에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소득 공백기에 수령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 수령 이후 10년간 연금 수령 한도를 유예해서 노후에 꾸준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